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력 없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강의 아니면은 질문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가 나온 게요. 이제 엔슬로우 2016님이 실력 없는 프론트엔드 코더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큰절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소재를 고려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그게 되게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랑 약속한 거 되게 잘 지키거든요. 따지고 보면 팀노바만큼 정직하게 뭔가를 하는 곳이 없는데 사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신입들이 잘 되는 걸 되게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좀 이렇게 저희가 유난히 욕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거를 공개하고 있다. 오면은 회사명도 공개하고 월급 받는 것도 공개하고 청강으로 수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질문하면 답변 다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웹브라우저를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웹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곳이 웹브라우저와의 상호작용이 되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웹브라우저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대충 배우면은 그냥 적당히 하게 돼요. 그냥 코딩만 하게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웹브라우저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얘가 어떤 방식으로 코드들이 파싱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지를 잘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코드 최적화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리고 그런 관련 실험 하기도 되게 좋아요. 아키텍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웹브라우저의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냥 본인이 그냥 막 뇌피셜로 그냥 짠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럼 웹브라우저사마다 기반이 되는 엔진들이 있어요. 그런 엔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단은 렌더링 엔진이나 아니면은 얘가 그 파싱하는 엔진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관련 그 인터프리터, ECMA 스크립트 같은 것들, 그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는 내부에는요, 그 오픈소스 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기반이 돼 있고 실제로 크롬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면 잠시만요. 제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파이어폭스 라이센스 도움말 파이어폭스 도움말에 들어가셔서 요거 찾으셔가지고 라이선스 정보를 들어가시면 모질라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고 라이센스 2.0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 2.0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애플 라이센스도 있고 AC 라이센스도 있고 에이콘 라이센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가지 라이센스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무거나 눌러보면 우리는 이걸 사용을 했고 여기에 맞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라이선스 2.0이고 나는 이걸 준수하고 있고 파이어폭스는 이런 여러가지 오픈소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젝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크롬은 다를까요? 크롬도 다르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들도 오픈소스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제가 코드 중심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실과 그 코드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괴리감. 코드 중심적 사고가 심한 개발자들은 정말 말하다 보면 답답한 게 본인들이 굉장히 높게 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런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런 개발자들도 사실은 오픈소스 검토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이렇게 외골수 개발자들 그리고 좀 코드만 중요해 코드 최적화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단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코드로 짜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본가들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통해서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기적인 것들이 내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픈GL ES를 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안드로이드 안에도 있고요. 애플에도 있어요. 애플 iOS 같은 거에 다 들어있고요. 오픈GL 같은 경우는 그래픽 처리 라이브러리인데 굉장히 렌더링 할 때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게임 엔진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에 보면 이런 근본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얘도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 자체를 뚜껑 패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하는 코드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웹브라우저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공부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너무 겉핥기로 개발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행운인 거죠. 내가 공부할 포인트들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을 공부하라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론트엔드는 더더욱 높게 짤 수 있게 돼요.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관련 기술들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라. 웹이라는 것은 사실 90년쯤 퍼지기 시작한 패러다임이고 80년대 후반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기껏해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뭐 30년? 뭐 사람들이 봤을 때 50년, 막 10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년 정도의 이렇게 쌓인 어떤 그런 성과 치고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긴 해요. 굉장히 저는 90년대부터 이제 모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그 당시 웹 초기의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정적이었고 막 그런데 요즘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웹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HTML만 해도 HTML 뭐 3.0, 1.0, 2.0, 3.0, 4.0, 5.0 지금 5.0 쓰고 있죠. 제가 한 10년 전, 뭐 12년 전 그럴 때 HTML 5.0이 완전 최신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HTML 5.0 패러다임이 막 생긴다 이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죠. 그럼 10년 전에 어땠냐? 플래시 기반, 플렉스, 뭐 실버라이트 뭐 이런 기술들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웹에서 동적으로 하려면 플래시를 심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되게 강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싹 빠졌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근데 이런 변천사를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이거를 보면 장점이 뭘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알게 돼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내가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홈페이지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있고 얘를 사용하는 얘네들이 렌더링 처리되는 렌더링 엔진 역사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도 역사가 또 다르고 웹브라우저가 결국은 자바스크립트 어떤 코드를 어떻게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줄 거냐 이런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들에 비해서 이제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시트는 뭐 제가 뭐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타일시트도 사실은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웹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키텍처 파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자. 파싱 하게 되면 어떻게 웹브라우저가 해석하고 사용하냐. 그 다음에 왜 여기서는 그게 안 써있지?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은 웹브라우저는 다 보셔야 돼요. 특히나 국내에서 높은 거, 해외에서 높은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점유율이 높은 브라우저 탑5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닥치고 크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바일 플랫폼은 또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HTTP 헤더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서버 요청을 할 때 HTTP 헤더가 같이 갑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HTTP 통신이란 무엇인가, 지금 1.0이나 2.0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내부 프로토콜의 수준이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동기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HTTP 1.0, 1.1, 1.2, 1.3 다 달라요. 통신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걔네들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더라도 2.0, 2점대 들어가면서 완전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지 마시고 그거를 어떤 웹브라우저가 2.0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얘네들마다 다 이렇게 협약이 있어요.
그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최소한 한두 브라우저 정도의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기술 이슈는. 그렇게 안 되시면 사실은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개발자로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요. 그 다음에 HTTPS에 되는 뭐 공부하다 보면 TLS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왜냐면 HTTP 2.0부터는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TLS 구간 암호화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완벽하게는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사실 또 암호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보통 AES 정도 그런 알고리즘 하나가 대략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 정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HTTP 버전대별로 달라진 것을 보니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3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웹에 특화시켜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건 컴퓨터공학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개발과 유사하네?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컴퓨터공학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뭐 윈도우즈 개발, 뭐 이런 걸로 옛날에 C로. 그런 걸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에이작스가 전 생기기 전에 이거 웹 개발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10대 시절부터 그렇게 하는데 에이작스 나오고, 오,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쓰면서 제가 멀티스레드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작스도 브라우저가 사실상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다른 통신을 하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HTTPS 통신 자체가 한 번 요청하고 받고 하는 게 한 번의 그 요청 프로세스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진 TCP처럼 연속성을 가진 통신을 하는 구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에이작스가 완벽하게 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에이작스를 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더 빠르게 하든 개발에 특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일반 앱 개발자들도 클라이언트에서 굉장히 이거를 최적화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조금이라도 알고리즘이 빠른 거, 뭐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웹브라우저 같은 게 직면한 단점 중 하나가 시스템 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원을 실제로 보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고화질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무언가를 하려면 그 웹브라우저 켜서 하려면 버벅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두 개 쓰거든요. 하나는 그 넷플릭스 틀어놓고 하나는 다른 걸 하는 거죠. 웹서핑을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실험으로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로드했을 때는 크롬보다는 파이어폭스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파이어폭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생각 나름대로 근데 크롬도 굉장히 훌륭해요. 사실 둘 다 굉장히 훌륭해서 두 브라우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더 빠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생산성. 그러니까 가볍게 짜는데 생산성이 되게 좋으셔야 돼요.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손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여러 웹브라우저도 다 맞춰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빠르게 짜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가 쫙 나요. 그래서 엄청 본인이 잘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런 근본 공부, 직면 어려움에 대한 이 처리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은 다 마련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관련 기술과 과정들과 근본 기술 공부하시면은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범용성 확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웹브라우저 점유율 최상위권에 뭐 한 5개, 6개는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짱 코드가 브라우저마다 어떤 특수성을 좀 맞춰줄 수 있느냐, 이거를 웹 파편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웹 파편화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소스들을 웹브라우저를 다르게 해서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방법일 거예요. 그 웹브라우저마다 다르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찰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튜브에서 지금 팀노바에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냐면 지금 이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유튜브가 몇 버전까지 지원하는지, 익스플로러 몇 버전까지 지원하고 파이어폭스는 몇 버전 이상까지 지원하는지 정확히 진단해봐라 얘기 시켜봐요 제가. 그런 것도 제대로 갖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친다 벌써. 4번 트렌드에 둔감하지 마세요. 요즘 웹개발 트렌드에 주목하세요 라고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또 이제 코드 중심적이고 그런 개발자들은 아이 뭐 그 시간에 코드 최적화하고 소스 리팩토링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많이 달라요. 일단은 점차 생산성 측면으로 발전 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1차 생산자가 그냥 바로 개발을 해내는 구도였어요. 자바스크립트 자기가 직접 다 짜서 뭐 좀 이렇게 그래서 막 수작업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가 이제 벌써 막 10년 전 이런 때인데 그때 자바스크립트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스로의 노하우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생산이 돼요. 왜냐 리액트.js나 아니면은 뭐 Vue.js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가 나뉘는 구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개발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안을 했죠. 그 증거로도 이제 MS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이제 GitHub을 인수했다는 거죠. 한 몇 조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몇 천억 단위였나? 모르겠다. 근데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주고 GitHub을 인수하고 이런 이제 소스 관련, 오픈소스 관련 프로젝트를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어폭스 라이센스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대기업들도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JS집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오픈 AES 나오죠. 아모아 라이브러리. 보면은 QR코드도 막 되고 막 별게 다 있네요. 사실 이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리고 TCP, 팁노바에서도 많이 공부하는 TCP만 공부하지 않아요. 저희는 필요하다면 SCTP 같은 것도 굉장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리액트라는 게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사랑 상관없이 서로 어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현재는 2차 생산자인 거잖아요. 근데 1차 생산자로 나중에 가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아셔야 돼요. 근데 2차 생산자라도 1차 생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해가 없으면 사실 한계가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요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식재료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요리사가 확실히 더 어떤 더 맛있는 음식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어떤 이렇게 돼지고기는 어디서 어떤 사료를 먹여서 그 돼지를 잡는지 어느 산이 뭐가 되게 훌륭하든지 중국산이 안 좋다 아니면 한국산이 좋다 아니면 얘는 해풍을 맞고 자란 고사리라 뭔가 다르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요리사들도. 근데 우리는 더 있어요. 근데 이런 생산에서 이런 구조에서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로 나누되 1차 생산자적인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2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 공부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더 진짜 그러니까 알아요. 본인이 그 정도 더 많이 돈 받아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연봉자 어떻게 뭐 연봉 협상하고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아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스탠다드 하면서도 굉장히 트렌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근본 공부까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팁노바가 어떤 비결이 있는 줄 아는데 비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다 해주고 그거를 수행했을 때 당연히 돈 많이 받는 개발자들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래서 113명째죠. 113명째 3,624만원이라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다 평균 더했을 때 여기에 고졸들도 15명이고 업계가 생각보다 고졸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많이 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 꼭 고졸들이 그래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고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현업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 공부 같은 거 특별히 비결 없으니까 그런 거 게을리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 마지막 아까 이 5번 시간이 된다면 백엔드까지 안다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생산자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좋은데 2차 생산자인 구도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내는 통신에 대한 HTTPS 통신을 내가 보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백엔드 공부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내가 보냈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백엔드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훨씬 일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제가 팁노바 애들도 사실 안드로이드를 클라이언트로 쓰면서 서버로는
서버로는 뭐 PHP를 쓰면서 기초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프론트엔드가 되고 백엔드가 PHP가 된 것 뿐이죠. 사실 이 구도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JSP를 쓰든 루비를 쓰든 파이썬을 쓰든 상관없어요. 팀노바 커리큘럼이 조금 특이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보통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만 가르치고 PHP면 PHP만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섞어놨냐? 그게 다 이런 이유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상대방과의 시너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연봉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서로 말도 잘 통했고, 그래서 일도 잘 끝났고, 그리고 일도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죠. 그게 좋은 개발자라 생각해요. 저는 무슨 뭐 꼭 오픈소스를 미친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1차 생산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도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2차 생산자일 때는 2차 생산자의 가치를 지켜주셔야 돼요. 요리사는 2차 생산자지만 1차 생산자는 그 좋은 재료를 수확하고 키워내고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하죠? 둘 다 대단해요.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둘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빨리 하려니까 힘들다. 클라와 백엔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면 학생의 넓은 사고와 좋은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프론트엔드만 계속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특정 장르 하나만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의 한계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이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듯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는 고수가 될지언정 사실상 어떤 여러 가지 작업, 사실 경력 많아지면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더 높은 포지션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연봉 대비 아웃풋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좋은 공부는 서로 시너지가 난다. 공부 많이 해서 나쁜 건 없다. 그래서 백엔드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공부만 계속 시키죠? 네,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시키는 건. 해보면 좋습니다. 결론. 근본 이해가 이해에 대한 근본 이해 공부가 수반되어야 하며 웹파편화 문제에 대해서 강해야 되며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짤 줄 알아야 좋은 생산성이 나와야 되기도 하며 웹개발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오픈소스 트렌드도 잘 알아야 되면서 백엔드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아무튼 요 정도를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남는 게 지금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거는 결국엔 뭐 사람들이 어떤 뭐 말 잘해가지고 뭐 살아남고 뭐 이럴 것 같을 줄 아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정치질이 개쩌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못 이겨. 걔네들은 굉장히 그렇게 막 그냥 뭐 상사 똥꼬 빨아준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그냥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항상 기회 보고 불안하게 살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되게 불안해요. 옆에서 보면은 안쓰러워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막 그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다른 사람 막 헐뜯고 막 그러면서 저 같은 애들 욕 존나 처먹었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 회사 다닐 생각 없었으니까 계속. 근데 전 군복무라서 그냥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존하는 건 사실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말빨로 그냥 라인 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솔직히 알게 뭐야. 개발자들도 그 약간 운영진 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일해 보면은요, 보통은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어찌 그냥 살아남으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간지 있게 좀 개발자 실력으로 살아남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좀 존중하고 이런 걸 좀 원하시죠? 그러면 세계관을 좀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발은 공통분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플랫폼에 특화시킨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본 공부에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평판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분은 참 일을 잘해요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근데 회사에서는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고 약간 얘네들이 약간 물타기 할 수도 있어요. 물타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너 그냥 잘하긴 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사상이 뭐냐면 이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사업가 입장에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가지고 그 다른 회사에 내가 어느 정도 연봉까지 그들이 줄 줄 아는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회사에서 일을 꽤 잘하는 편이 되어라. 즉 이런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